여러분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간호조무사 1등이 운영하는 공부 채널 귀간조입니다. 이번 영상은 간호조무사 기출문제, 눈으로 푸는 귀간조 쪽집게 OX 영상을 귀로 듣는 목소리 인강입니다. 화면이 필요하신 분은 귀간조 쪽집게 기출문제 해당 회차를 보시고요. 이 영상은 복습 차원에서 목소리만 제공됩니다. 국시까지 쪽집게와 모의고사 시험지를 수시로 반복하시고 눈으로 볼 수 없을 때는 목소리로 들으면서 편하게 공부하세요. 귀로 듣는 쪽집게 제12회입니다. 척수액의 흐름에 장애가 있을 때 뇌실의 압력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은 뇌수종이다. 뇌수종은 수두증이라고도 하는데 뇌척수의 과잉 축적으로 뇌압이 올라간 상태가 뇌수종이야. 만성두통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가장 먼저 뇌종양을 의심해 봐야 한다. 뇌종양은 두개골내에 생기는 어떤 모든 종양을 뇌종양이라고 한다. 두개강 내압의 3대 증상은 두통, 구토, 유두부종이다. 뇌졸중은 뭐야? 뇌경색 또는 뇌출혈의 형태로 온다. 두개강의 내압이 상승하면 쿠싱 반사가 일어난다. 쿠싱 반사, 달덩이 같은 얼굴, 쿠싱 증후군, 우리 배웠는데, 머릿속에 압력, 뇌압이 상승하면은 쿠싱 반사가 일어난다. 그 뇌압 상승 시에 간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체를 올려주는 거야. 뇌압이 있을 때 머리를 낮춰주면 압력이 더 커지겠지. 상체를 15에서 30도 정도 상승시킨다. 뇌압 상승 시 절대 안정, ABR, Absolute Bed Rest. 절대적으로 침대에서 쉬어라. 그래서 절대 안정인 거지. 과호흡을 시킨다. 뇌압이 상승했어. 왜 과호흡을 시킬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라고. 활력 증상을 자주 측정한다. 그리고 뇌 다쳤을 때 항상 어떤 거 확인했지? 동공 크기와 대강 반사를 확인한다. 수시로 의식 확인한다. 변비 예방에 힘쓴다. 왜? 복압 올라가니까. 자극 주지 않는다. 고삼투성 이뇨제를 쓴다. 이뇨제 왜 쓸까? 부종 빼주려고. 보육기 내의 신생아 황달 치료를 위한 광선요법은 30도에서 32도. 보육기 온도가 이래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을 해주고 골고루 빛을 쬐어준다. 영아의 기저귀 발진 시 중성빈으로 청결히하며 기저귀를 자주 확인하고 피부가 겹치는 부위를 깨끗이 해주고 건조시킨다. 소장에서 소화된 영양분이나 음식물을 흡수하는 곳은 융모, 융털이다. 질식 분만 후 회복실로 옮겨진 경상부에게는 우선 실시할 간호가 자궁저부의 단단한 정도 확인이다. 만성질환 노인의 건강관리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만성질환의 관리와 합병증 예방이다. 백내장 수술 후 기침 및 코풀기를 제한하는 이유는 안압 상승 예방이다. 분만의 전구 증상, 전조 징후 8가지가 뭘까? 하체가 파이거, 빈태, 하강감, 체중 감소, 가진통, 파수, 이슬, 거상, 빈뇨, 태동감 감소. 하체가 파이거, 빈태, 하강감, 체중 감소, 가진통, 파수, 이슬, 거상, 뭔 거상이야? 자궁 경부의 거상, 빈뇨, 태동감 감소, 태아의 태동감 감소. 이런 증상이 오면 이제 곧 분만하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전조 증상이라는 거지. 분만의 3요소는 뭘까? 태산만, 태아산도 만출력이야. 분만의 5요소는 태산만, 임심. 태아산도 만출력에다가 인부의 자세, 포지션에다가 심리적 반응이다. 관상동맥을 통하여 혈액을 공급받는 장기는 어디야? 심장이다. 배란 전 자궁을 증식시키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다. 배란 전 자궁을 증식시키는 호르몬. 좀 의외 아니야? 에스트로겐이다. 배란 전에 자궁을 증식시키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다. 뇌하수체 종양으로 항인효 호르몬 분비에 장애가 발생됐어. 이럴 때 요비종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다뇨냐 핍뇨냐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데 항인효 호르몬 분비가 적어졌어. 그러면 요붕증이 온다는 거지. 요붕증이 뭐야? 지속적인 배뇨 계속 오줌이 나오는 게 요붕증이야. 그러면 요붕증이 나올 때 요 비중은 감소할까 증가할까? 요 비중이라는 게 뭐야? 소변 속에 녹아있는 어떤 물질들의 농도인데 오줌으로 계속 그 농도가 나가면 비중은 감소하겠지. 요비중이 감소한다는 거는
다뇨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봉증, 다뇨, 그렇다면 요 비중은 감소한다. 이게 맞고, 삼투압도 감소한다. 이게 맞지. 그렇게 계속 소변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탈수가 유발되겠지. 탈수 유발되면 심한 갈증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요봉증, 요 비중이 감소되고 다뇨가 발생하고 탈수가 유발된다. 심한 갈증이 온다. 이게 다 세트로 가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다뇨일 때 이런 증상이었다면 핍뇨일 때는 반대겠지. 핍뇨라든지 심한 부종일 때는 요 비중이 올라간다. 핍뇨는 그렇다 치고 심한 부종은 왜 요 비중이 올라가냐고? 부종이라는 것 자체가 몸에 물이 많다는 거잖아. 그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거잖아. 그럼 핍뇨라는 거지. 다뇨는 아니잖아. 그러면 요 비중이 올라간다. 물이 몸 안에 있으면 요 비중은 올라가는 거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 요 비중은 내려가는 거니까. 아미노필린은 기관지 천식, 페노바비탈은 진정제이다. 한 번 정도 나왔던 문제인데 또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출생 후 제대가 떨어지기 전까지의 제대관리법은 75%의 알코올로 닦는다. 열내릴 때나 뭐 30%, 50% 알코올이었고 소독은 무조건 70, 75%. 치매 증상으로 사물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는 노인 환자에게 약물 투여할 때 누구에게 투약법을 설명해 줄까? 가족에게 설명을 해줘야지 약을 제때 먹이지. 그 환자한테 해주면 그 치매 걸린 사람이 약을 알아서 먹을 수가 없잖아. 당뇨발 관리 시 중요한 건 뭐야? 발톱 일자로 잘라주고 신발 편안한 거 신어라 이거지. 영양소의 그 작용은 열량 및 체액의 균형 유지이다. 영양소를 먹는 이유는 우리 몸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야. 예방주사약은 2에서 5도씨 냉암소에 보관한다. 남성의 제2차 성징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다. 3세 화나가 엑스레이 촬영을 거부하면서 막 울고불고 했어. 이거 왜 그럴까? 분리불안 때문이다. 왜냐면 유아기니까. 유아기 때 분리불안, 부모로부터의 격리 때문에 있다 이거지. 간호조무사가 업무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실제랑은 다를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정리, 청소, 보조 정도 수준이야. 할 수 없는 일들은 진료 안 돼, 검사물 채취 안 돼, 투약 안 돼, 드레싱 다 안 된다. 췌장, 간 담낭은 소화기계 장기이다. 이거 맞는 얘기네. 췌장에서는 소화효소 나와서 그렇고 간 담낭은 소화기계 장기이다. 이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야겠네. 임신 20주 이후에 고혈압 단백뇨 부종 나왔어. 뭐야? 임신 중독증을 의심할 수 있다. 수술이나 침습행위 시행 후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해줘야겠지. 이게 뭐야? 설명 및 동의 의무. 산후 자궁의 퇴축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를 점검할까? 자궁이 퇴축됐나 잘 가라앉고 있나 자궁 저부의 높이를 점검한다. 상부가 아니라 저부, 이 아래쪽. 분만 1기, 태아의 심음 청취 시기. 태아의 심장 소리 어디서 들어? 자궁의 수축과 수축 사이에 태아의 등 쪽 부분에서 청취한다. 파수됐어. 가장 먼저 뭐해? 태아가 살았나 죽었나 태아 심음을 체크한다. 치과에서 러버댐 방수법,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 많던데 러버댐 방수법이라는 거는 그냥 고무야, 고무. 고무판 같은 건데 우리가 치과 치료할 때 입 벌리고 있어서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냥 치료자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환자 입안에 고무를 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어떤 치료도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지. 뭐 눈의 피로를 방지한다. 뭐 이런 장점도 있고 그게 이제 녹색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충치 치료할 때도 굉장히 드라이하게 해야 된단 말이지. 건조시키고 거기에 뭐 레진 칠을 하건 할 때 이 수분으로 인한 그런 진료 부분을 이렇게 뭐 오염 방지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안 좋은 이물질이 입안에 떨어졌을 때 그 고무 위에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치료하기 편하다. 러버댐 방수법이 이제 그런 거라는 거. 치과 간호조무사의 기구 전달 방법은 기구 우리가 치과 의사한테 건넬 때 어떻게 사용 부위가 환자의 구강 내를 향하도록 건넨다. 바로 입안에 넣어서 치료할 수 있도록 건네야겠지. 치과에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게 나오지 않을까. 사용 부위가 구강 내를 향하도록 건넨다. 너무 쉽잖아.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침을 맞고 있는 환자가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하다고 호소했어. 뭐야 이게 현웅감이지? 이때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하여간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보고를 한다. 먼저 중지하고 보고하는 건 뭐 있었지? 그때 수혈 받을 때 그때였지. 오장육부에서 뭐 간은 담낭, 폐는 대장이다. 이거는 우리가 뭘 외웠어야 돼? 간신, 비폐신.
뭐 노이사비공, 계양우마돈, 신암산고감 이거 외웠어야 되잖아. 간, 담낭, 심, 소장, 비, 위장, 폐, 대장, 신, 방광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종이에 써가지고 연결해서 문제 무조건 맞추면 되겠지. 한 방에서 이거 하나 정도 나오겠지. 우리가 그렇게 외운 거를 기특하게 써먹어라 해서 한 문제 나오겠지. 부영양화는 수역이나 수중생물의 영양분이 과다해져 가는 것이다. 빈영양화에서 부영양화로 간다고 했잖아. 영양이 부자다, 과다하다. 호수나 하천 등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며 특히 농작물이나 산림에 큰 피해를 주는 현상은 농작물에 피해 주는 것은 산성비이다. 이산화탄소, 메탄, 가스 등으로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은 지구온난화이다. 도심부가 주변부보다 온도가 높은 고온지대가 되는 현상, 열섬 현상이다. 앞부분 딱 나오면 뒷부분 딱딱딱딱 나와야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거. 보건의료 전달 체계는 보건의료기관의 설비 및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보건의료 전달 체계는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질적, 양적으로 적정한 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효율적, 적정, 효과적 이런 것이 다 포인트라는 거야.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상 기온에 의한 직업병에서는 연수는 호흡 조절 중추, 열 경련 시에는 소금물, 무더운 여름철 육체 노동자에게는 열사병이 발생할 수가 있다. 호흡 조절 중추 시상하부 아니야. 호연수. 사람 이름이 그냥 호연수라고 외워버리면 돼. 호연수, 호흡 조절 중추는 연수이다. 시상하부는 뭐야? 시체, 체온 조절 중추잖아. 호연수, 시체. 경련하면 소금물. 생선에 소금 뿌리면 파닥파닥 경련 나잖아. 그렇게라도 외워야 돼. 경련시, 열 경련시에는 소금물을 먹이던지 식염수를 먹이던지 무조건 소금물이 나오니까 경련은 소금물이라는 거. 대기오염의 지포는 일산화탄소, 분진, 이산화황, 이산화질소이다. 이산화황, 이 뭐야 이거?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었잖아. 일산화탄소는 대기오염 물질이다. 이산화탄소는 실내 오염 물질이다. 생긴 거 비슷한데 전혀 다르다는 거. 대기가 오염되는 거는 일산화탄소 때문이야. 연탄가스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잖아.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숨을 쉬면서도 입안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오염돼서 우리가 뭐 죽으면 안 되잖아. 그냥 실내가 조금 오염될 뿐이라. 단기간 내에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의 주요 증상은 구토, 설사, 복통이다. 보통 식중독 하면은 설사하고 복통이 많잖아. 그리고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목적이 뭘까?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왜 건강진단을 시킬까? 병 진단해서 그 사람 치료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인 특성에 맞게 일 시켜 먹으려고 배치하기 위해서 건강 진단 해주는 거지 직업병 진단을 위해서가 아니야. 이거 되게 헤맬 수 있는데 못하러 사업장에서 기업에서 우리한테 건강 진단을 시켜주겠어. 근로자 채용할 때 알맞은 그 곳에 그냥 배치하기 위해서이다. 1차 보건의료의 접근 방법은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이다. 그러니까 1차지. 뭐 구체적이다, 땡. 일시적이다, 땡. 한정적이다, 땡. 기본적이고 포괄적이다. 1차 보건의료에 관한 알마타 선언 몇 년이야? 1978년, 7, 8년생들 있을 거 아니야. 알마타 선언이 7, 8년도에 채택됐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만연할 때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는 뭐야? TV, 라디오, 대중매체이다. 보건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야? 건강을 자기 스스로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스스로야, 스스로. 항상 국민들아, 스스로 좀 건강해라. 그래야 나라에서 돈 안 들고 덜 힘드니까. 코로나도 니네가 좀 스스로 마스크 끼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심해서 좀 병진 걸리지 말아라. 항상 자기 스스로 해라. 이게 이제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 항상 스스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 생선이나 어패류를 먹고 복통을 일으켰다. 어떤 균이냐? 우리 장어 외웠잖아. 장염 비브리오균, 어패류, 장어. 감염병 유행으로 건물 출입구의 손잡이와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소독했다면 뭐뭐뭐를 차단한 것이냐? 감염병의 6요소 중에서 이거 진짜 어려운데 다시 한번 짚어보자. 감염병의 6요소는 병원체, 그다음에 병원소 또는 뭐 저장소, 그다음에 탈출구, 전파 경로, 침입구, 감수성이 있는 숙주.
그러니까 이 6개가 다 아다리가 맞아야 병이 걸리는 거야. 일단 병원체, 그 병균이지. 병원소, 얘가 살 수 있는 장소야. 집이야, 집. 얘가 어서 뭐 살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다음에 탈출구, 탈출을 해서 전파 경로, 호흡기로 감염될 수도 있고, 또 소화기, 비뇨기, 뭐 개방병소라든지 뭐 공기 중에서 또는 성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전파 방법이 있어. 이게 전파 경로인데 침입구는 이제 그 새로운 숙주나 사람한테 침입해서 들어가는 거지. 그 사람 병균이 이제 걔가 마스크 안 껴서 나한테 기침 해치해갖고 옮을 수 있는 거잖아. 감수성 있는 숙주. 감수성 있으면 뭐 좋은 거야? 감수성이 뭐야? 면역력이 약하다, 예민하다 이런 거니까 이 질병에서의 감수성은 굉장히 나쁜 거라는 거지. 병이 잘 걸릴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지. 이랬을 때, 봐봐. 건물의 출입구와 손잡이,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를 소독했다. 이건 뭐야? 병원체가 살고 있는 그 장소를 다 일단 닦아버린 거고, 우리가 그거를 만졌을 때 걸릴 수 있는 전파 경로, 전파 방법을 차단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병원체 저장소 전파 방법을 차단한 것이다. 이게 맞는 거고, 만약에 뭐 탈출구가 차단한 것이다. 탈출구는 왜 틀려? 탈출구는 왜 틀린 거야? 탈출구라는 거는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 예를 들어서 활동성 결핵 환자가 마스크를 안 낀 상태에서 내 얼굴에 기침을 했어. 그럼 거기서 탈출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냥 병원체가 병원소에 살고 있었다가 전파 방법을 찾지 못한 것 뿐이지, 탈출구로 나온 거는 아니다. 감염병의 6요소, 병원체, 병원소, 탈출구, 전파 경로, 침입구, 숙주. 그럼 만약에 그 활동성 결핵 환자가 마스크를 이제 꼈다. 그건 뭐를 막은 거야? 탈출구를 막아준 거잖아. 그러면은 또 만약에 의료진이 결핵 환자 치료할 때 그 N95 마스크를 꼈다. 그럼 이건 뭘까? 침입구를 차단한 거다. 이거고. 어, 음압병실에 격리를 했다. 그럼 뭘 차단한 거지? 전파 경로를 차단했다. 왜? 호흡기 전파의 그 공기 흐름을 차단했으니까 전파 경로를 차단했다. 이거는 잘 생각을 하고 맞춰야겠네. 식이요법은 1차 예방이야, 2차 예방이야? 식습관 관리 이런 건 1차였고 식이요법은 질병의 2차 예방 활동이다. 왜? 당뇨 환자의 식이요법 이미 걸렸잖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2차 예방 활동이다. 3차는 재활, 사회복귀 이런 거고 1차는 교육, 접종, 예방접종. 예방접종도 1차야. 예방접종이 병 걸려서 맞추는 게 아니라 병 걸리지 말라고 맞추는 거니까 1차 예방이다. 그다음에 총 부양비는 공식이 뭐에서 뭐이다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 나오면 맞출 수가 있어. 어떻게 맞추냐? 총 부양비. 부양비는 돈 버는 사람이 돈 안 버는 사람을 부양하는 게 총 부양비란 말이야. 그러면 총 돈 버는 사람 분의 총 돈 안 버는 사람 곱하기 100이 총 부양비야. 내가 A분의 B는 뭐라 그랬어? A에 대한 B라고 했잖아. 총 부양비는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의 인구이다. 그럼 경제활동 인구 뭐야? 돈 버는 사람 15에서 64세지? 이 사람이 분모로 들어가고 돈 안 버는 사람 누구 있어? 0에서 14세하고 65세 이상. 얘네 둘을 더한 게 분자로 가는 거지. 그래서 총 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의 0에서 14세 플러스 65세 이상의 인구 이거 곱하기 100이다. 총 부양비는 돈 버는 사람에 대한 돈 안 버는 사람의 그 비율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지? 모자보건수첩에 기록돼야 될 사항은 임신부의 산전산후 관리 사항이다. 어떤 거 뭐 관리했네, 체크했네 이런 거겠지 뭐. 그리고 보건요원이 담당한 지역의 지리적 사회적 환경 및 통계적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야? 그 지역사회가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문제점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보건간호조무사가 지역사회 건강 증진 사업을 성공시키는 첫 요소는 뭐야?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 사업을 우리가 성공시키려면은 실태 파악을 해서 건강 문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문제점 파악, 실태 파악 다 똑같은 말이야. 수유 중이고 터울 조절을 위해서 적절한 피임법은 인구와 출산 피임법에서는 IUD가 나오겠지. 자궁 내 장치. 왜? 수유 중일 때도 할 수 있고 터울 조절에서도 뭐 좋다. 뭐 항상 그렇게 나오는 문제잖아. 자궁 내 장치. 이거 말고는 나올 문제가 없네.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퇴원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준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 이제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이런 사업으로 이제 나중에 패스되는 이유는 퇴원하고 사회 적응을 해서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서 적응이 되게 중요하다. 적응이라는 말이 포인트야. 저출산, 저사망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현상, 또 노년 부양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안 좋은 건 증가하지. 좋은 거는 또 줄고.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피에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일단 의료기관, 병원에서 수혈하고 뭐 다 하잖아. 헌혈도 하고. 대한적십자사, 또 혈액제제 제조업자이다.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뭘 할 수 있어? 혈액관리 업무를 할 수가 있다. 국강보건법상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이걸 계획 시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뭐야? 수돗물에다 불소 타는 거잖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렇게 셋이 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계획 시행한다. 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 증진 시설은 뭐가 있냐?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다. 일단 치료받아야 되면 의료기관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 보호하고 뭐 하려면 요양시설 있어야 되고 결국은 재활시설을 통해서 사회복귀를 하니까 의료기관, 요양시설, 재활시설이 있어야 된다. 정신건강증진법에서. 마시는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뭐야? 소화기계 감염병이지.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법정 감염병은 5개 뭐 있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등이 있다. 의료법상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닥터만 돼.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다. 우리가 이제 진단서, 의료실비 띄려고 병원 가면 그 데스크에서 띄워주면 좋은데 원장님이 직접 띄워주셔야 합니다 하잖아.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다 의사가 직접 띄워준다. 사산증명서는 치과의사 안 되고 조산원이 됐었지. 그 수동적인 관절운동 방법은 근육 경련이 발생했을 경우에 마사지를 투여해 풀어준다. 주사 놔서 풀어주는 거 아니야. 수동적인 관절운동이니까 마사지를 투여해서 풀어준다. 관절의 가동 범위 이상으로 무리하게 움직이는 건 안 된다. 성인 여자의 혈압이 몇이고 애가 체온이 몇 도고 맥박이 분당 몇이고 호흡이 분당 몇이었다. 이때 응급 보고할 사항은 뭐냐? 이 문제가 분명히 국시에 하나 나올 것 같아. 왜? 모든 걸 다 외워야지만 맞출 수 있는 토탈 진짜 이게 고난이도의 문제니까. 이 문제 자체에서는 일단 빈호흡과 과호흡에 대해서 짚어줄게. 빈호흡이 뭘까? 호흡이 빈하다. 자주 빈자지. 1분간 호흡수가 원래 우리가 정상호흡이 몇이야? 1분에 12에서 20회가 정상인데 20회 이상인 경우를 과호흡이 아니라 빈호흡이라고 해. 횟수가 그냥 늘어난 것은 빈호흡이야. 과호흡은 호흡의 횟수도 증가됐지만 깊이가 과하게 증가된 것이 과호흡이다. 그러면 호흡수가 12회 이하인 경우는 뭐야? 그때는 서호흡이지. 이때는 어떤 약물을 줄 때 조심했어야 돼? 호흡하면 모르핀이지. 그리고 맥박 정상 맥박 몇이야? 60에서 100회다. 그리고 혈압은 120에서 80이 정상인데 이거 정도 나오면 고혈압이다 하는 건 몇이지? 140에 90이고 저혈압 너무 낮은데 하는 거는 90에 60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결국은 체온인데 체온이 애가체온, 구강체온, 이마체온, 직장체온, 고막체온 있어. 이 5가지 온도를 다 알아야만 애가체온일 때 몇 도인데 구강체온인데 몇 도인데 이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잖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애가체온은 35.7에서 37.3도가 정상인데 이걸 사실 어떻게 외워? 그냥 36도, 37도를 외워. 36도, 37도에서 마이너스 0.3 플러스 0.3을 해볼까? 36도에서 마이너스 0.3 하면 35.7, 37도에서 플러스 0.3을 하면 37.3. 애가 채우는 바로 그거야. 35.7에서 37.3도. 이게 애가 체온의 정상 온도다. 너무 쉽지?
구강체온은 우리 정상 온도 몇이야? 36.5도야. 여기서 37.5도까지 1도 왔다 갔다 하는 게 구강체온이다. 그럼 두 개 외웠어. 그러면 고막체온은 뭐야? 고막체온 제일 많이 재잖아. 고막체온은 애가체온보다 0.1이 더 높아. 겨드랑이보다 귀가 더 높다 이거지. 아까 애가체온 뭐였어? 35.7에서 37.3이었잖아. 0.1이 높아. 그럼 뭐야? 35.8에서 37.4. 이게 고막체온이야. 끝났지? 직장체온은 정상체온 36.5잖아. 여기다가 그냥 0.1 더하고 뒤에는 1.4를 더해봐. 그럼 36.5에다 0.1 더하면 36.6이고 뒤에는 더하면 37.9가 된다. 이것까지만 외워. 이마체온은 그냥 35.9, 36.4인데 이건 뭐 36도에서 마이너스 0.1 플러스 0.4다. 뭐 이것까지는 필요 없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애가체온 36.7에서 마이너스 0.3 플러스 0.3 35.7, 37.3 여기서 고막체온이 0.1이 더 높다는 거. 구강체온은 너무 쉽잖아. 36.5, 37.5 이렇게 외우면 이런 문제는 맞출 수가 있다. 무의식 환자의 침상 목욕 시 얼굴부터 씻기고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씻긴다.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씻긴다. 내가 그 사람 몸쪽에 있으면 다리 먼저 씻기고 왜 먼 쪽부터 씻길까? 일단 목욕이 나온다면 침상 목욕이 문제 나올 것 같은데 항상 많이 나오니까 침상 목욕은 정상적인 환자를 침상에서 목욕을 왜 시키겠어? 목욕탕 가서 시키지. 움직일 수 없는 환자, 부동 환자에게 실시시키는 게 바로 침상 목욕이야. 못 움직이니까 목욕탕 누가 그거 데리고 왔다 갔다 해 힘들게. 그래서 침상 목욕은 무조건 부동 환자,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 실시한다. 목욕물의 온도가 조금 따뜻하면 좋겠지. 목욕물의 온도 몇이야? 침상 89, 89 뭐 더하기 뭐야? 43에서 46도. 병실 온도는 22에서 23도. 얼굴 먼저 닦는다. 눈, 코, 볼 순서로. 상지는 팔에서 어깨 쪽으로 닦는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을 따라서 마사지를 한다. 배는 그렇게 닦아준다는 거지. 발을 대한물에 담그고 또 발톱은 일자로 자르고 손톱은 둥글게 깎는다. 발톱 일자로 깎아주는 사람 누구 있었어? 당뇨병 환자 있었지. 노인들 발도 일자로 발톱 다 그렇게 깎았었지. 그래서 침상 목욕 중요한 거는 부동 환자라는 거, 얼굴 먼저 닦는 거, 물 온도 침상 89, 43, 46도라는 거, 이 바깥쪽 말초부터 이 중심 쪽으로 닦는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먼 쪽부터 닦는다는 거. 소독섬을 사용해서 회용부를 간호할 때 어떤 순서로 닦을까? 대음순 닦아주고 소음순 닦아주고 요도 항문순으로 닦는다. 항문은 맨 마지막이야. 왜? 대장균이 드글드글 하잖아. 거기 먼저 닦으면 다른 쪽으로 막 질 안으로 병균이 다 들어가잖아. 대음순, 소음순, 요도 항문, 대소요항. 겹친 부분을 세심하게 닦아준다. 생리식염수나 붕산수로 닦아준다. 알코올로 닦으면 쓰라리겠지. 이것도 소독솜도 하나 닦고 하나 버리고 하나 닦고 하나 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 감각 소실 부위는 능료뼈 뭐 냉이건 온이건 적용하지 않겠지. 감각이 없는데 화상 입을 수도 있고 동상 입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나 틀린 문제인데 의치가 깨끗하지 않을 때 소독수에 담근다. 틀렸어. 소독수가 아니야. 왜 아니지? 소독까지 뭐 할 필요는 없다. 세정만 해라. 이런 의미인가 봐. 의치가 깨끗하지 않을 때에는 세정제에 담근다. 이건 이제 틀리지 말라고 짚어주는 거야. 의치가 깨끗할 때에는 세정제에 담근다. 그리고 세면대 위에는 수건을 까는데 마른 수건이야? 젖은 수건이야? 젖은 수건을 깔고 세척을 한다. 왜 굳이 젖은 수건을 깔고 세척을 할까? 뭐 촉촉하라고 하는 건지 미끄러지지 말라는 건지는 모르겠네. 한쪽 다리가 마비돼서 평지를 걷는 3점 보행법 시 지팡이 나왔어. 지팡이는 무조건 지팡이 먼저 짚는데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야. 그런데 평지라든지 내려갈 때는 아픈 다리야. 그러니까 평지 걷는다고 했으니까 지팡이 아픈 다리, 건강한 다리 순서로 간다. 올라갈 때는 올건 지팡이 올라갈 때 건강한 다리 먼저 그다음에 아픈 다리. 이거 틀리면 양심도 없다. 각종 검사는 즉시 검사실로 보내야 하고 소변은 중간 소변부터 받는다. 검사를 즉시 보내야 되지. 장기간 와상 환자를 휠체어로 옮겨서 운동할 때 체위 변경으로 인한 저혈량에 주의한다. 장기간의 와상 환자야, 누워있는 환자야. 휠체어로 옮길 때 갑자기 일어나고 하면은 체위 변경으로 인해서 막 중심 못 잡고 뭐 넘어질 수도 있고 하잖아. 저혈량에 주의를 해라.
입원 중인 노인 환자의 천골 부위에 발적이 나타났다.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잖아. 엉덩이에 발적 나타나면 우린 뭐 해줘야 돼?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준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환자에게 역류성 방광염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소변 채집통은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한다. 소변 채집통이 위에 있으면 그게 이렇게 역류해서 방광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무의식 부동 환자에게 좌약 삽입 후 변기를 대어줄 때 무의식이야. 부동 환자야. 움직일 수가 없어. 변기 대주는 게 힘들겠지. 변기 대주려면 어떡해. 우리가 막 힘줘서 그 사람을 들 필요가 없다는 거지. 측위로 옆으로 뉘어서 변기를 살짝 댄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앙하이로 바꿔준다. 이게 국시에 나왔잖아. 측위 앙하이. 정맥 주사로 인해 발생된 정맥염의 원인은 뭐야? 정맥 주사 잘못 나가지고 환자가 저 정맥염 걸리잖아요 선생님. 정맥염이 왜 걸려? 주사바늘 삽입으로 인한 기계적 손상이다. 자연적인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쓰셨으니까 기계적 손상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약어 거의 다 외웠을 텐데 PO 경구, MPO 노PO니까 금식, AC는 식전, PC는 식후이다. 성인 관장 시에 카테터 삽입 길이까지 나오고 싶냐 진짜? 7에서 10cm이다. 영아는 2, 3cm, 아동은 5, 7cm. 성인만 외워야겠다. 7에서 10cm. 성인은 카테터 관장 한 뼘 정도 넣는다. 고막 절개술을 받은 환자에게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변비를 예방한다. 왜? 기침하면 또 막 그리고 변비 힘주면 뇌압 상승하니까. 겸자통에는 겸자를 한 개씩 넣어서 사용하며 겸자의 끝부분은 항상 아래를 향한다. 겸자 참 쉬우면서도 맨날 나오는 문제잖아. 제발 그 통에 하나씩만 넣어서 사용해라. 그다음에 멸균 장갑을 사용할 경우가 언제일까? 소독포 개봉할 때는 필요 없네. 소독포 안에 거즈를 집을 때는 멸균 장갑을 껴라. 그래야 다 멸균은 멸균과 만나야만 멸균이니까. 환자에 대한 자료 수집 중에서 환자가 말한 건강 문제는 객관적 자료야 주관적 자료야. 환자 말한 걸 다 믿을 수가 없어. 주관적인 자료일 뿐이고 객관적 자료는 수치로 나온 거. 관찰, 검진, 검사 이런 게 다 객관적 자료이지. 그리고 골절상으로 다리에 섞어 분대한 환자가 무감각을 호소했어. 어떻게? 무감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해야겠지 일단. 병실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가 그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마비된 쪽을 지지하면서 바른 자세로 저작이 편한 쪽으로 식사를 하게 한다. 또 경추 손상을 입어서 견인하고 있는 환자에게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때 우리는 경추에 꽂혀가지고 뭐 붕대법 아니야? 뭐 고정 아니야? 이러는데 결국은 입원해서 뭐 누워있는 환자에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결국 그건 뭐냐면 피부 간호가 중요하다. 약간 요렇게 삼천포로 빠지는 문제가 많아. 연료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순환 증가이다. 근육 긴장이 줄고 대사활동이 늘고 혈관이 이완되겠지. 수술 후에 배뇨가 곤란한 환자에게는 인공도뇨를 하는 게 아니라 정상 배뇨시와 같은 체위를 취해준다. 배뇨가 곤란하니까 배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뭐 누워있으면 잘 안 나오잖아 오줌이. 그냥 원래 오줌 넣듯이 일어나서 넣게 해준다 이런 거겠지. 의식 없는 환자의 기도 유지 간호 방법은 반드시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너무 쉬운데 항상 나오는 거는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돼. 응급 상황이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당황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이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미치도록 나오고 있는데 이 똑같은 문제가 제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자. 왜? 기도에 뭐가 이렇게 막 구토하다가 그 흡입이 될 수도 있고 기도 유지가 가장 생명의 직결탄이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라. 왜? 의식이 없으니까. 본인이 막 토해도 그거를 의식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으면 그게 안 되니까. 수혈의 부작용은 오한, 두통, 발열, 호흡 곤란이다. 수혈 부작용, 막 오돌오돌 떨고 머리 아프고 열나고 호흡이 곤란하다. 빨리 수혈 중지하고 의사든 간호사든 부르러 가야겠지. 보고하러 가야겠지. 전신 마취 수술 후 돌아온 환자 침상에는 뭐가 필요할까? 전신 마취했어. 그럼 일단 위아래로 막 그 분비물 나올 수 있으니까 방수포가 필요하고 토하고 침 뱉고 우리가 이제 막 호흡기에 대해서 해줘야 되잖아. 곡반 필요하고 금식판 뭐 바로 먹으면 안 되니까 금식판, 곡반, 방수포가 필요하다. 전신마취 수술 후에 체위 변경은 정맥 우렬과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문제는 아마 국가고시에 나올 건 게 모든 모의고사마다 나왔어. 왜 전신마취 수술하고 나면 체위 변경을 해줄까? 조기 이상을 해줄까? 왜 그 호흡기 합병증을 다 예방할까?
정맥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그만큼 수술한 환자에게는 체위 변경 또는 조기 이상, 기침, 숨쉬기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지. 귀로 듣는 쪽집게 12회 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귀간조를 춤추게 합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안녕.